엄마, 엄마. 새벽 산속이었습니다.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3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사내 아이들이 서로 붙잡고 울고 있었죠.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아이들은 묘지 앞에서 두리번거리다 넘어졌습니다. 엄마 무서워. 작은 손으로 서로를 꼭 붙잡은 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때 멀리 떨어진 나무 뒤 한 여자가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끼고 있었죠.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미안해. 유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21살 정유라는 고아원에서 자란 여자였어요. 어릴 적부터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살아왔죠. 하지만 그런 유라에게도 단 한 사람, 마음을 열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고아원 출신인 성철이었어요. 두 사람은 20이 되자마자 작은 반지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성철은 공사 현장에서 일했고 유라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가진 건 없었지만 둘이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어느 날 유라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약국에서 산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타났어요. 손이 떨렸죠. 성철에게 말하자 그는 유라를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유라야, 우리 가족 생겼어. 진짜 우리 가족.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성철을 보며 유라도 울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 정말 가족이 생긴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렇게 임신 8개월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배가 불러온 유라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성철은 아이용품을 사겠다며 일을 더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날 운명이 모든 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저녁 때였어요. 웬 낯선 남자들이 집 앞에 섰습니다. 현장 소장이라는 사람과 동료 몇 명이었죠. 성철 씨 댁 맞습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유라는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게 오늘 현장에서 사고가 성철 씨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요. 병원에 갈 필요도 없었죠. 현장 동료들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보상금입니다. 장례 치르시는데 보태세요. 그들이 돌아가자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뱃속에서는 아이가 발길질을 했죠. 며칠 뒤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객은 현장 동료 몇 명이 전부였어요. 그들은 조의금 봉투를 놓고 발걸음을 재촉했죠. 유라는 혼자 빈소를 지켰습니다. 8달 된 배를 쓰다듬으며 영정사진 속 성철을 바라봤어요. 오빠, 나 어떡해.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보상금으로 받은 돈은 병원비, 장례비로 모두 나갔어요. 애 낳으려면 생활이 너무 빠듯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유라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몸은 자꾸 붓기만 했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건 알지만 여유가 없었죠. 남은 돈은 아기를 위해 남겨놔야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옆집 문이 열리며 8순이 넘은 순자 할머니가 나왔어요. 유라야, 밥은 먹었어? 아니요. 할머니. 순자 할머니는 국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 애 뱃몸이 밥을 굶으면 어떡해.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유라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라. 세상에 안 풀리는 일은 없어.
곧 다 좋아질 거야. 하지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보름 뒤 새벽이었어요. 유라는 잠결에 아랫배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진통이었죠. 119를 부르려다 말았습니다. 출산 비용을 낼 수 없었거든요. 유라는 이를 악물고 진통을 견뎠습니다. 새벽 4시, 5시, 6시.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결국 옆집 문을 두드렸죠. 할머니, 할머니. 순자 할머니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유라야, 애 나오는 거 아니야? 병원 못 가요. 돈이. 할머니는 유라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뜨거운 물을 끓이고 수건을 준비했죠. 그리고 새벽 7시 첫 번째 아기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아기도 세상에 나왔어요. 쌍둥이 사내아이였습니다. 할머니는 탯줄을 자르고 아기들을 씻겼어요. 유라는 기진맥진해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았죠. 아기들은 울었습니다. 힘차게 목이 터져라 울었어요. 으앙, 으앙. 그 울음소리가 새벽 반지하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는 아이들을 안으려 했지만 팔에 힘이 없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아이들을 달랬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출생신고는 할 수 없었어요. 성철은 죽었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이였으니까요. 유라는 너무 어리고 무서웠어요. 유라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쌍둥이가 번갈아가며 울었어요. 젖을 물려도 금방 배고파했고 기저귀는 끝없이 갈아줘야 했죠. 순자 할머니는 매일 와서 도와줬지만 80 넘은 몸으로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라는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빨갛게 울어대는 두 아기, 성철을 닮은 눈, 코, 입. 사랑스러워야 할 얼굴인데 유라의 눈에는 두려운 존재로만 보였어요. 통장 잔액은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월세는 이미 밀렸고 분유 쌀 돈조차 부족했죠. 유라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유라는 아이들이 100일이 되던 날 공장 사무실 일자리를 구했어요. 면접장에서 물었습니다. 결혼은 하셨어요?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아니요, 미혼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둘이나 있다고 하면 절대 뽑아주지 않을 게 뻔했죠. 일을 시작하면서 유라는 순자 할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을 드렸어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유라가 억지로 쥐어드렸죠. 할머니, 이거라도 받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알았어, 알았어. 애들 잘 볼게.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유라는 매일 밤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거나 할머니 무릎에 앉아 졸고 있었죠.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이들은 3살이 됐어요. 말도 제법 하고 걸음걸이도 안정됐죠. 하지만 매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언제 와? 엄마 오늘은 빨리 와? 할머니는 아이들을 달랬지만 쉽지 않았어요. 80이 넘은 몸으로 쌍둥이를 돌보는 건 버거웠죠.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유라야, 나도 이제 힘들어. 병원 가야 하는데 애들 데리고 갈 수도 없고. 할머니 얼굴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기운도 없어 보였죠. 할머니, 조금만 더요.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하지만 유라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즈음 직장에서 변화가 생겼어요. 회사 사장 아들 김무영이 자주 사무실에 들렀죠. 40살 부인을 병으로 잃고 초등학생 자녀들을 키우는 남자였어요. 무영은 유라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라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점심 같이 하시죠. 처음에는 가볍게 거절했지만 무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무영이 말했습니다. 유라 씨, 저 유라 씨와 새 출발하고 싶어요. 제 마음 받아주세요. 청혼이었어요. 유라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날 밤 유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 한쪽에서는 쌍둥이가 자고 있었어요. 유라는 거울을 봤습니다. 24살 아직 젊고 이뻤지만 얼굴은 지쳐 보였죠. 이대로 늙는 건가? 아니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새 출발을 할 수는 없었죠. 무영에게 아이가 있다고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게 뻔했습니다. 며칠 뒤 유라는 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제가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유라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애들은 어쩌려고? 할머니가 좀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돈은 더 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도 이제 못 봐. 내 몸도 성한 데가 없어. 할머니, 유라야,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남한테 맡기고 사는 게 어디 있어.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유라는 매일 밤 고민했죠.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토요일 이른 새벽이었어요. 유라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기훈아, 지훈아, 일어나. 엄마가 좋은데 데려갈게. 아이들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어디가? 응, 좋은데. 유라는 아이들 옷을 입히고 손을 잡았습니다. 새벽 첫 차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 성진이가 물었죠.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아빠 보러 가는 거야. 아빠? 아이들은 아빠가 누군지 몰랐어요. 유라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죠. 1시간쯤 지나 산 입구에 내렸습니다. 유라는 아이들 손을 꼭 잡고 산길을 올라갔어요. 아이들은 힘들어했지만 유라는 멈추지 않았죠. 아직 해도 떠오르지 않은 시간, 성철의 묘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라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앞에 세웠어요. 여기가 너희 아빠 무덤이야. 쌍둥이는 묘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여기, 아빠 있어? 응, 여기 계셔. 잘 기억해둬. 유라는 가방에서 과자를 꺼냈어요. 아이들에게 먹이며 무덤가에 앉았죠. 찬바람이 불었고 아이들은 과자를 먹다가 하품을 했습니다. 엄마, 졸려? 그래, 좀 자. 아이들은 서로 껴안고 스르륵 잠들었어요. 유라는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유라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슴이 떨렸습니다.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났죠. 아이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해가 뜨면 성묘하러 온 누군가는 아이들을 발견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가야 해. 유라는 몸을 돌렸습니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뒤를 몇 번이나 돌아봤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멀리 나무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잠시 뒤 아이들이 깼어요. 엄마, 기훈이가 두리번거렸습니다. 지훈이도 일어나며 울기 시작했죠. 엄마, 엄마. 쌍둥이는 서로 붙잡고 울었어요. 작은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죠. 유라는 나무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죠. 엄마, 엄마 어디 갔어? 아이들 울음소리를 들으며 유라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떨렸어요. 버스가 왔고
유라는 뒷자리 구석에 앉았죠.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산 위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이 울고 있을 거예요.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죠. 산속에는 쌍둥이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60살 박민호는 3년 전 모든 것을 잃었어요. 부인과 아들 내외, 그리고 손주 둘. 가족 6명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민호만 일 때문에 남았다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보험금과 보상금으로 거액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돈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민호는 매일 텅 빈 집에서 술만 마셨죠. 중소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3년째 회사 일에는 손을 놓은 상태였어요. 직원들이 알아서 돌렸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봤죠. 사장님,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병원 한번 가보시죠.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민호는 매일 가족 사진만 들여다봤습니다. 웃고 있는 가족들 얼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얼굴들이었죠. 그해 가을 어느 토요일 새벽이었어요. 민호는 차를 몰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가족 묘가 있는 곳이었죠. 사고가 난 지 3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새벽 5시, 아직 날이 밝기 전이었습니다. 산길은 어두웠고 민호는 손전등을 켜고 가족 묘지로 향했어요.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여보, 보고 싶소. 아들, 며느리, 손주들아, 너무 보고 싶어. 목이 메었어요. 술을 가져왔지만 마실 기운도 없었죠. 그저 묘비만 쓰다듬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민호는 일어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엄마, 어린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멈춰섰습니다.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죠. 엄마, 엄마. 분명한 울음소리였어요. 민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느 묘지 앞이었죠. 두 아이가 서로 껴안고 울고 있었어요. 3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사내 아이들이었죠. 옷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애들아, 괜찮아? 민호는 급히 아이들을 안아 올렸어요.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아저씨, 엄마 어디 갔어요? 그래, 괜찮아. 아저씨가 여기 있어. 민호는 자기 옷을 벗어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차로 뛰어갔어요. 히터를 최대로 틀고 아이들을 뒷좌석에 눕혔죠. 조금만 참아. 병원 갈 거야. 차를 몰며 뒤를 돌아봤어요. 아이들은 떨고 있었죠. 민호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죠. 애들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산에서 발견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민호는 밖에서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탈수 증세가 심하고 저체온증이 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어요. 그럼 이제 괜찮은 겁니까? 일단 링거 마치고 체온 올리고 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아니, 제가 발견해서요. 그럼 부모님은요? 몰라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경찰은 아이들 주변을 조사했지만 신분을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출생신고조차 안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보호자가 나타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민호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죠. 사흘째 되는 날 기훈이가 민호를 보며 손을 내밀었어요. 아저씨, 그래, 여기 있어. 민호는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아이들도 가족을 잃었구나. 묘지 앞에 버려진 아이들. 누군가 일부러 두고 간 게 분명했죠. 민호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키울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어요. 경찰은 보호자를 찾지 못했고 아이들은 보육원으로 보내질 예정이었죠. 민호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네. 하지만 혈연도 아니시고 입양하겠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경찰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민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한 달 뒤 입양 절차가 끝났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성훈, 성진이었죠. 첫날 밤이었어요. 민호는 아이들을 큰 방에 재웠습니다. 새 이불, 새 베개, 새 옷.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죠. 자,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아이들은 방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침대에 나란히 누웠죠. 아저씨, 응? 엄마, 안 와? 민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죠. 엄마는 멀리 일하러 갔어. 이제 아저씨가 아빠가 돼줄게. 아빠? 그래, 아빠. 이제부터 아빠가 지켜줄게. 며칠 후 한밤중이었어요.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악몽을 꾼 것 같았죠. 민호는 방으로 달려가 아이들을 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무서운 거 없어. 아이들은 떨고 있었어요. 민호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죠. 아빠가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성훈이와 성진이는 민호 손을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을 내려다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이 아이들이 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민호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죠. 2년이 흘렀어요. 성훈이와 성진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을 키우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어요. 아침마다 아이들 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죠. 회사 일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민호는 아이들을 회사 공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빠, 여기가 아빠 회사야? 그래. 여기서 기계 부품 만들어. 성훈이와 성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공장을 둘러봤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부품들이 움직이고 기계들이 돌아가는 모습이 신기했죠. 민호는 아이들을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부품 설계도야. 이걸 보고 물건을 만드는 거지. 성훈이가 도면을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작은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가리켰죠. 아빠, 근데 여기 이상한데요? 응? 뭐가? 여기랑 여기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성훈이가 가리킨 부분을 자세히 보니 정말 설계상 문제가 있었죠. 그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결함이었습니다. 진짜네. 옆에 있던 직원이 도면을 가져가 확인했어요. 사장님, 이거 정말 문제가 있네요. 5살 애가 이걸 어떻게 알았죠? 민호도 믿기지 않았어요. 아이가 그림을 보고 단번에 구조적 결함을 발견했다니. 직원들도 수군거렸죠. 천재 아니야? 진짜 신기하네. 그날 이후 민호는 아이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성진이는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어요. 집에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아 혼자서 이것저것 만지작거렸죠. 성진아, 뭐 하는 거야? 아빠, 여기 누르면 이렇게 되고 여기 누르면 저렇게 돼요. 5살 아이가 프로그램 사용법을 혼자 익히고 있었어요. 심지어 간단한 그림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죠.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성훈아, 성진아, 다음 주부터 특별한 학교 가볼까? 특별한 학교요? 응, 너희처럼 똑똑한 애들이 가는 학교야. 민호는 영재교육원에 아이들을 등록했습니다. 검사 결과 두 아이 모두 뛰어난 지능을 보였어요. 특히 공간지각력과 논리력이 또래보다 훨씬 앞서 있었죠. 하지만 학교 생활이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성훈이가 울먹이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빠, 왜? 무슨 일 있어? 친구들이 엄마 없다고 놀려요.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성진이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우리는 왜 없어요? 민호는 두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진짜 엄마 어디 있어요?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아이들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 엄마는 하늘 날아갔어. 아빠도 슬퍼. 하지만 이제 아빠가 엄마 아빠 다 할 거야. 그럼 우리 진짜 아빠는요? 아빠가 진짜 아빠야.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함께 사는 게 가족이야. 성훈이가 민호 목을 껴안았어요. 아빠, 저희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성진이도 같이 안겼죠. 민호는 두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어요. 아이들은 영재교육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계와 전자 분야에서 놀라운 이해력을 보였죠. 어느 날 성훈이가 종이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뭐 그려? 아빠 회사 부품이요. 이렇게 바꾸면 더 잘 돌아갈 것 같아서요. 민호는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살 아이가 그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교한 설계도였어요. 다음 날 민호는 그 설계도를 회사에 가져갔습니다. 기술팀에 보여주자 모두 놀라워했죠. 사장님, 이거 누가 그린 거예요? 우리 성훈이가. 7살 애가요? 말도 안 돼. 한번 만들어 봐요. 시제품을 만들어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기존 제품보다 효율이 30%나 높아졌죠. 이거 특허 낼 수 있겠는데요? 민호는 아이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아이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민호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성훈아, 성진아, 너희 설계가 회사에 큰 도움이 됐어. 진짜요? 그래. 아빠가 너희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 민호는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3년 전 가족을 잃고 죽고 싶었던 자신에게 이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줬습니다. 주말 공원이었어요. 민호는 두 아이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아이들은 웃고 있었죠. 아빠 나중에 크면 아빠 회사 세계에서 제일 크게 만들어줄게요. 그래, 고맙다. 민호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 부자는 손을 꼭 잡고 걸어갔어요. 뒤에서 보면 정말 행복한 가족 같았죠. 새로운 가족, 선택으로 만들어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훈이와 성진이는 14살이 되었어요. 또래 아이들이 중학교에 다닐 나이였지만 두 형제는 카이스트에 조기 입학했습니다. 언론에서 난리가 났죠. 14살 쌍둥이 형제 카이스트 입학, 천재 형제, 특허 3건 보유. 신문에 두 형제 사진이 실렸어요. 민호는 그 기사를 보며 뿌듯해했죠. 아빠, 우리 유명해졌어요? 그래, 너희가 대단한 거야. 하지만 성훈이와 성진이는 태연했어요. 공부보다는 아버지 회사를 도와주는 게 더 재미있었죠. 대학에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회사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부품 설계를 하고
생산 과정을 개선하고 기술 개발에 참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호 사장님, 두 아드님을 저희 회사로 스카웃하고 싶습니다. 스카웃이요? 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연봉은 물론이고 연구 환경도 최고로 지원해 드릴게요. 민호는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성훈아, 성진아. 큰 회사에서 너희 데려가고 싶대. 어떻게 할래? 두 형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왜? 우리는 아빠 회사를 키우고 싶어요. 다른 데 갈 생각 없어요. 성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아빠가 우리 키워줬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빠 도와드릴 차례예요. 민호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죠. 대기업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두 형제는 더 열심히 기술 개발에 매진했어요. 그 결과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부품을 주문하기 시작했고 해외에서도 연락이 왔죠. 사장님, 독일 회사에서 수출 계약하고 싶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저희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대요. 민호는 믿기지 않았어요. 작은 부품 회사가 이렇게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모두 아이들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성훈이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잠시 다녀올 때가 있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성훈이는 혼자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도착한 곳은 오래전 기억 속 그 산이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성훈이는 산길을 올라갔어요. 희미한 기억을 더듬으며 걸었죠. 그리고 한 묘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묘비에는 성철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성철. 그래, 그때 분명 여기였어. 성훈이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만졌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엄마 손을 잡고 이곳에 왔던 기억. 엄마가 여기 아빠 있어라고 했던 말. 가슴이 두근거렸죠. 집으로 돌아온 성훈이는 성진이를 불렀어요. 형, 나 오늘 어디 좀 갔다 왔어. 어디? 산에 있는 묘지. 우리가 울고 있었던 묘 기억나? 성진이도 놀랐어요. 진짜? 혹시? 응. 아빠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저녁 식사 후였어요. 성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희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민호는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왜 그래? 저 오늘 저희가 발견됐던 산에 갔다 왔어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죠. 언젠가는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 거기서 너희를 발견했어. 그럼 그 묘에 묻힌 사람이 우리 진짜 아빠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그럴 수도. 엄마는요? 모르겠어. 누군가 너희를 두고 간 것 같았어. 성훈이와 성진이는 말이 없었어요. 민호는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너희를 사랑했을 거야. 그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고. 왜 버렸을까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성진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찾을 수 있어요? 찾고 싶어?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민호는 아이들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너희가 원하면 찾아볼 수는 있어. 하지만 아빠는 너희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 괜찮아요, 아빠. 저희는 이미 가족 있잖아요. 성훈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복잡했죠. 그날 밤 성훈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성진이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죠. 형, 앉아? 응. 우리 진짜 엄마. 궁금해? 응. 너는? 나도. 두 형제는 어둠 속에서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때 자신들을 버리고 갔다는 걸요.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생겼어요.
왜 우리를 버렸을까? 다음 날 성훈이는 다시 그 산을 찾았어요. 성진이도 함께였죠. 두 형제는 묘지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여기가 우리 친아버지 무덤일 수도 있어.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죠. 아버지, 저희 잘 자랐어요. 성진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엄마는 왜 우리를 여기 두고 갔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죠. 두 형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형, 우리 나중에 좀 더 크면 엄마 찾아볼까? 응. 진실은 알아야 할 것 같아. 산을 내려오는 두 형제의 뒷모습. 그 얼굴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6년이 더 흘렀어요. 성훈이와 성진이는 21살이 되었습니다. 카이스트를 조기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 정식으로 합류했죠. 박민호 테크놀로지. 회사 이름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국내 중견기업을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기술회사가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독일에서 세계기술혁신상 시상식이 열렸어요. 성훈이와 성진이가 개발한 반도체 부품 기술이 대상을 받았죠. 대한민국 박민호 테크놀로지, 성훈, 성진. 무대에 오른 두 형제. 언론 카메라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한국 신문에도 대서특필됐죠. 20대 쌍둥이 형제, 세계기술상 수상. 한국 기술의 자랑, 박민호 테크놀로지. 민호는 신문 기사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대견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몸이 자꾸 무거웠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찼고 가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병원 한번 가보세요.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래. 민호는 검진을 미뤘어요. 아이들이 바쁜데 걱정 끼치기 싫었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성훈이와 성진이는 조용히 방에 모였어요. 형, 결정했어? 응.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 두 형제는 사설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친어머니를 찾고 싶습니다. 단서가 있습니까? 성훈이가 위치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어요. 이 묘지 주변에서 저희가 발견됐습니다. 성철이라는 분 무덤이고요. 조사원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괜찮아요. 정확하게 찾아주세요. 한 달이 지났어요. 조사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세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형제는 다시 사무실을 찾았어요. 조사원은 서류 몇 장을 내밀었죠. 성철 씨는 20년 전 공사장에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동거녀가 있었는데 이름이 정유라예요. 정유라. 출생신고가 안 된 쌍둥이를 출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기상 두 분이 맞을 겁니다. 성진이가 물었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현재 제일정밀 사모님으로 계십니다. 성철이라는 분이 돌아가시고 3년 뒤 결혼했습니다. 김무영 대표와요. 두 형제는 얼어붙었어요. 제일정밀. 업계에서 유명한 중견기업이었죠. 그때 우리를 버리고 결혼했다고? 성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훈이는 주먹을 꽉 쥐었죠. 사진 있습니까? 조사원이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을 한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엄마. 성훈이는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묘하게 익숙했죠. 자신들과 닮은 눈매였어요. 더 조사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형제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형?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머리가 안 돌아가. 성진이가 사진을 다시 봤어요. 우릴 버리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었네. 증거부터 더 모으자. 확실히 해야 해. 그날부터 두 형제는 비밀리에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정유라의 과거 이력, 결혼 기록, 자녀 문제 등등 모든 걸 확보했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죠. 성철과 동거했던 기록, 출산 시기, 그리고 3년 뒤 김무영과 결혼한 기록. 우릴 버리고 3개월 만에 결혼했네. 성훈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한편 회사에서는 민호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사장님, 직원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어요. 성훈이와 성진이도 달려왔죠. 아빠,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로 인한 실신입니다. 심장도 좀 약해진 상태고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실에서 민호가 눈을 떴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응. 미안하다. 걱정 끼쳤구나. 왜 몸 안 좋은 걸 말 안 하셨어요? 너희 바쁜데 걱정시키기 싫어서. 성훈이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없으면 저희는 어떡해요? 제발 건강 챙기세요. 민호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너희가 있어서 아빠는 행복해. 정말 고맙다. 그날 밤 병원 복도였어요. 성훈이와 성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형, 아빠, 우리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 응. 그 여자는 그때 뭐 했을까? 편하게 살았겠지. 성훈이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정유라의 사진이었죠. 이 사람한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 같아. 형, 그게 무슨... 자식을 버리고 행복하게 사는 걸 두고 볼 순 없어. 절대. 성진이는 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떻게 할 건데? 직접 찾아가진 않을 거야. 우리 방식대로. 무슨 뜻이야? 성훈이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여자의 삶을 망가뜨릴 거야. 천천히 확실하게.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없는 동의였죠.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훈이와 성진이는 사무실에 모였어요. 책상 위에는 제일정밀 자료가 가득했죠. 형, 이 회사 주요 거래처 리스트야. 좋아. 하나씩 접촉해보자. 두 형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폭로하는 대신 기업을 압박하기로 했어요. 천천히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이었죠. 먼저 제일정밀의 핵심 거래처들을 조사했어요. 자동차 부품 납품처, 전자제품 협력업체들 모두 제일정밀에 의존하고 있었죠. 성훈이가 첫 번째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호 테크놀로지 성훈입니다. 아, 그 유명한 기술상 받으신 분. 무슨 일로 연락 주셨어요? 귀사에 더 좋은 조건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떤 조건인데요? 현재 납품받으시는 부품보다 품질은 30% 높이고 가격은 20% 낮추겠습니다. 상대방은 놀랐어요. 정말입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저희 기술력을 믿어주십시오. 샘플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 답이 왔습니다. 샘플 확인했습니다. 놀랍네요. 계약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곳, 두 곳, 세 곳. 제일정밀의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씩 박민호 테크놀로지로 넘어왔어요. 한편 제일정밀 본사였습니다. 김무영은 임원회의를 긴급 소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번 달 매출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영업이사가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박민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로 옮겼다고 합니다. 무영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박민호 테크놀로지? 그게 어디야? 요즘 뜨는 기술 회사입니다. 쌍둥이 천재 형제가 운영하는. 알아보세요. 당장? 네, 대표님. 집으로 돌아온 무영은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유라가 다가왔죠.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어떻게 복잡한데요? 거래처들이 자꾸 이탈하고 있어. 박민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때문에. 박민호 테크놀로지요? 응. 요즘 잘 나가는 기술 회사래. 쌍둥이 형제가 운영한다던데. 유라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경쟁사 이름으로만 들렸죠. 그럼 대응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일 대책회의 할 거야. 며칠 뒤였습니다. 성훈이와 성진이는 법무팀과 회의를 했어요. 제일정밀이 우리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이걸로 소송 걸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세요. 특허 침해 소송이 접수됐어요. 법원에서 제일정밀로 소장이 날아갔죠. 무영은 소장을 받아들고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특허 침해를 했어? 법무팀장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대표님, 이거 진짜 저희가 사용한 기술이 맞습니다. 뭐? 3년 전에 외주 업체한테 받은 기술인데 그게 박민호 테크놀로지 특허였던 것 같습니다. 무영은 머리를 감쥐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지금 당장 사용 중단하고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민호 테크놀로지는 합의를 거부했어요. 법정 다툼으로 가기로 한 거죠. 2달 뒤 1차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승소. 법정을 나서는 성훈이와 성진이.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술은 정직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어요. 박민호 테크놀로지 제일정밀 상대 특허 소송 승소. 화면에는 성훈이와 성진이의 얼굴이 크게 나왔죠. 거실에서 유라는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쌍둥이 천재 형제로 유명한 성훈, 성진 씨는. 유라는 무심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어요. 화면 속 두 젊은이. 20을 갓 넘긴 얼굴들. 저 얼굴. 찻잔을 든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성훈, 성진. 두 형제는 박민호 대표의 양자로. 양자. 성훈, 성진. 유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 익숙했죠. 성철 오빠랑. 똑같아.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고. 여보, 괜찮아? 무영이 달려왔어요. 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괜찮아요. 그냥 손이 미끄러워서. 조심해야지. 다친 데 없어? 네. 괜찮아요.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찻잔을 주었어요. 하지만 눈은 계속 텔레비전을 향했죠. 화면에서는 이미 다음 뉴스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설마 그 아이들일까? 20년 전 그 새벽. 산속 무덤가에 두고 온 쌍둥이. 성훈, 성진이라는 이름은 다르지만요. 옆에서 무영이 코를 골고 있었어요. 유라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사진들. 3살 때 쌍둥이 사진, 그리고 성철 사진. 손전등을 켜고 사진을 봤습니다. 흐릿한 사진 속 아이들. 그리고 뉴스에서 본 얼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확실하지 않아.
유라는 사진을 다시 숨겼어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죠. 만약 그 아이들이라면.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며칠간 유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밥맛도 없었죠. 무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 가봐.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유라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했죠. 조용히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들 신원 확인 좀 해주세요. 성운, 성진, 박민호 테크놀로지 대표들이네요. 네. 이 사람들 과거 기록 알고 싶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군지.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은 지옥 같았어요. 유라는 매일 핸드폰만 쳐다봤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설쳤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유라는 다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죠. 탐정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두 사람은 20년 전 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산에서요? 네. 당시 3살이었고 성철이라는 사람 묘지 앞에 버려져 있었대요. 유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성철 묘지? 박민호 씨가 발견해서 입양했습니다. 출생신고도 안 된 아이들이었대요. 서류에는 당시 경찰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날짜, 장소, 상황 묘사. 모든 게 일치했죠. 유라는 서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유라는 차 안에서 무너졌어요. 핸들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죠. 살아 있었구나. 잘 컸네. 갑자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였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이었어요. 무영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죠. 여보, 어디 갔다 와? 응. 그냥 친구 만나고. 유라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다시 봤어요. 성철 묘지 앞 발견. 출생신고 없음. 3살 쌍둥이. 틀림없었어요. 그 아이들이 맞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유라는 매일 뉴스를 검색했죠. 박민호 테크놀로지, 성운, 성진. 기사마다 얼굴 사진이 나왔습니다. 볼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성철을 닮은 얼굴, 자신을 닮은 눈매. 이 애들이 내 아들.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아직 찾아오지 않을까? 분명 자신을 찾았을 텐데 말이에요. 혹시 복수하려는 건가? 그때 무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무영입니다. 거실에서 무영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민호 테크놀로지에서요? 저희 회사와요? 유라는 귀를 기울였죠. 사업 협력 건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무영이 유라를 불렀어요. 여보, 박민호 테크놀로지에서 만나자고 하네. 유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사업 협력 제안한대. 좋은 기회 같은데? 그래요? 응. 내일 박민호 테크놀로지 창립 파티에 초대한대. 유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당연히 참석해야지. 당신 혼자 가요. 몸이 안 좋아요. 무영은 아쉬워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럼 내일 컨디션 보고 결정해. 하지만 성훈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사모님께서도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영은 유라를 설득했어요.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당신도 꼭 오래. 전 정말
여보, 회사 어려운 거 알잖아.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 유라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파티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유라는 거울 앞에 섰어요. 화장을 하는데 손이 떨렸죠. 진정해. 진정해야 해. 하지만 진정되지 않았어요. 립스틱을 바르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여보, 준비됐어? 네. 금방 갈게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유라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무영은 운전하며 중얼거렸죠. 이번 기회로 회사 살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파티에 도착했습니다. 유라는 물잔을 잡았지만 손이 떨려 내려놓았어요. 두 젊은이가 파티장에 들어왔죠. 성훈과 성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호 테크놀로지 성훈입니다. 성진입니다. 무영이 악수를 청했어요. 김무영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입니다. 성훈이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냉정한 눈빛이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담담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유라는 입이 마르는 것 같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네. 겨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성진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전혀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죠. 파티를 즐기기 전에 우선 업무 회의부터 먼저 할까요? 회의가 시작됐어요. 성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기술 제휴입니다. 기술 제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귀사의 경영권 일부를 저희에게 넘겨주셔야 합니다. 무영은 당황했어요. 경영권이요? 네. 저희가 투자하고 기술 지원을 하는 대신 경영 참여를 원합니다. 유라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건 협력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거였죠. 성훈이 유라를 쳐다봤어요. 눈빛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읽을 수 없었죠.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라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괜찮으십니까? 무영이 물을 건넸어요. 여보, 물 좀 마셔. 성진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검토하시고 답변 주시면 됩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말투는 차갑기만 했어요. 회의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성훈과 성진이 일어섰어요. 그럼 검토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파티 잘 즐기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성훈이 유라를 똑바로 봤어요. 몇 초간의 침묵. 건강 챙기세요, 사모님. 그 말에는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두 사람이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유라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한데. 무영이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협력 제안이라더니 경영권을 달라니. 이건 인수하겠다는 거잖아.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파티에서 돌아온 그날 밤 유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저 애들, 날 알아봤을까? 냉정한 눈빛, 차가운 목소리,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던 태도,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 분명 알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죠. 복수? 복수하려는 거야. 유라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20년 전 그 새벽이 떠올랐죠. 산속에 아이들을 두고 도망치던 순간. 그때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시작된 복수는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죠.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유라는 혼자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테크놀로지의 제안을 받은 뒤 김무영은 임원회의를 소집했어요.
경영권 일부를 넘기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거절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회사를 넘길 순 없어요. 무영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대표님, 또 계약 해지 통보 왔습니다. 이번엔 어디야? 대성전자입니다. 무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벌써 5번째였죠. 2달째 은행에서 대출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회사 신용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주가도 반토막이 났어요. 언론에서는 제일정밀 부실설이 돌기 시작했죠. 무영은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찾고 은행과 협상하고 투자자를 만났어요. 집에 돌아오면 지친 얼굴이었죠. 유라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여보, 차 한잔 하세요. 고마워. 회사 일 많이 힘들죠? 응. 좀 그래. 하지만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무영은 유라에게 웃어 보였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죠.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나. 유라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자신 때문에 회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3달째 제일정밀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임원회의는 무거웠어요.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부도입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인력 감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영은 머리를 감쌌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대표님, 박민호 테크놀로지 제안을 다시 고려해 보시는 게 안 됩니다.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하지만 방법은 없었어요. 넷째 달 직원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 이직하겠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제안이 와서 핵심 인력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회사는 점점 비어갔죠. 무영은 집에서도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라 앞에서는 애써 웃었어요.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유라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5째 달 무영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민호 테크놀로지에 다시 연락해봐요. 네. 대표님, 제안 거절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영은 직접 박민호 테크놀로지를 찾아갔습니다. 성운의 사무실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김무영 대표님. 성운은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성진도 옆에 앉아 있었죠. 무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안, 다시 고려하고 싶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우리 회사 좀 도와주십시오. 성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김 대표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사모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무영은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제 아내는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서 성진이 끼어들었어요. 과거는 아십니까? 과거요? 사모님 동거하던 남자와 아이들 말입니다. 무영은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성운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유라 씨는 20년 전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3살 때 산에 버렸죠. 아이들 아빠 묘지 앞에요. 성진이 덧붙였어요. 그 아이들이 저희입니다. 무영은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출생신고도 안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저희 키워주신 아버지가 발견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아내가 그럴 리 없어. 성운이 조용히 말했어요. 믿기 힘드시겠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무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하얘졌죠. 그럼
지금 이 모든 게 내 복수입니다. 무영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떻게 어린애들을 산에 버리고 올 수가 있어? 사모님께 물어보세요. 무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무영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유라가 현관에서 맞았죠.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연락도 없이. 무영은 유라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 아들 있었어? 유라는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요? 성훈, 성진. 당신이 산에 버린 아이들. 유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 애들한테 들었어. 직접. 무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그게. 설명할게요. 뭘 설명해? 나한텐 미혼이라고 했잖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린 것들을 산에 버리고 왔다고? 독한 년. 무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 망하는 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과거 때문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이혼해. 당장 나가. 여보, 제발. 내일까지 짐 싸. 당장 꺼져. 무영은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다음 날 유라는 짐 싸서 호텔로 갔습니다. 20해 동안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며칠 뒤 유라는 박민호 테크놀로지를 찾아갔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대표님 좀 뵙고 싶은데요. 정유라입니다. 잠시 뒤 안내를 받았습니다. 성훈과 성진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죠. 유라는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엇이 미안하신데요? 그때 어쩔 수가 없었어.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성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서 산에 버리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돈도 없었고, 젊었고, 그럼 결혼하시고는 편하셨겠네요. 유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해줘. 회사 그만 괴롭히고. 성훈이 말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됩니다. 그럼 멈추겠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숙였죠.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없었어요. 용서해줘. 성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 아니네요. 뭐, 후회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서운 거죠. 유라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쩌라고? 이미 지난 일인데.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너희들, 내 인생 망치면 가만 안 둬. 성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미 망하셨잖아요. 뭐라고? 유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다 너희 때문이야. 저희 때문이라고요? 맞아. 너희가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난 이렇게 안 살았어. 유라는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왜 너희를 키워야 해? 내 인생도 살아야지. 성훈이 일어섰습니다. 나가주세요. 뭐? 그래도 내가 너희 엄마라고. 아닙니다. 당신은 우릴 버린 사람일 뿐이에요. 유라는 책상을 쳤어요. 너희들, 내 인생 망쳐놓으면 끝까지 가만 안 둬.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유라는 울부짖으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경비가 달려와 유라를 끌어냈어요. 나 달라고. 복도까지 유라의 악다구니가 울려 퍼졌죠.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성훈과 성진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형? 끝까지 저렇구나. 성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진심으로 하지 않았어. 성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두 형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혼자 울부짖었어요.
왜 내가 어쨌다고. 거울을 보니 20년 전 그 자신이 보였죠. 가난하고 불쌍한 21살.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살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정신병원 병실이었어요. 유라는 하얀 환자복을 입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정유라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약을 내밀었지만 유라는 반응이 없었어요. 정유라 씨? 미안해. 유라는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상태가 나아지질 않네요. 중증 우울증의 망상 증세도 있습니다. 가족 면회는요? 없습니다. 아무도 안 와요. 유라는 혼자였어요. 무영은 이혼 후 연락을 끊었고 전처 자식들도 연락하지 않았죠. 자신이 낳은 아들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유라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는 것 같았죠. 벽에 붙은 달력. 날짜는 지워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한복판이었어요. 거대한 빌딩에 박민호 테크놀로지 간판이 빛나고 있었죠. 세계 최고 기술 기업이 된 회사였습니다. 언론에서는 난리였어요. 박민호 테크놀로지 글로벌 기술 기업 1위 등극. 쌍둥이 천재 형제 세계가 주목. 그해 가을 스위스에서 세계기술혁신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박민호 테크놀로지, 성운, 성진. 무대에 오른 두 형제. 환한 조명 아래 트로피를 받았어요. 성운이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희만의 것이 아닙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저희를 키워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죠. 성진도 말했어요. 아버지가 저희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닦았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호텔 방이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죠. 아빠, 괜찮으세요? 성운이 다가왔어요. 응.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 저희가 아빠 자랑스럽게 해드렸죠? 민호는 두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너희가 아빠한테 새 인생을 줬어. 고맙다. 저희야말로요. 성진도 안겼어요. 세 부자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죠. 한국으로 돌아온 뒤였습니다. 민호는 병원 검진을 받았어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죠. 몇 년 전엔 걱정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다행이네요. 가족분들이 잘 챙겨주셨나 봐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 덕분이었어요. 주말이었습니다. 성운이 민호를 불렀어요. 아빠, 오늘 산책 갈까요? 어디로? 그 산이요. 저희가 처음 만난 곳. 민호는 알아들었죠. 성철 묘지가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래, 가자. 세 부자는 차를 타고 산으로 향했어요. 20년 만에 함께 가는 길이었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민호는 숨이 찼지만 괜찮았어요. 아이들이 양옆에서 부축했죠. 천천히 가요, 아빠. 응, 괜찮아. 성철 묘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묘비는 이끼가 끼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름은 또렷했죠. 성운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운 돌이었죠. 저희 잘 살고 있습니다. 성진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맙습니다. 저희를 낳아주셔서. 민호도 함께 앉았습니다. 묘비를 쓰다듬었죠. 성철 씨, 아이들 잘 키웠습니다.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죠.
세 사람은 한참을 묘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그저 함께 있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제 내려가자. 민호가 일어섰어요. 성훈과 성진이 아버지를 부축했죠. 아빠, 천천히. 응. 세 부자는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민호가 가운데, 양옆으로 성훈과 성진이 걸었어요. 성훈아. 네, 아빠. 아빠가 너희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저희도요. 성진이도? 당연하죠, 아빠. 민호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죠. 산 아래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저녁 햇살이 따뜻했어요. 성훈이 뒤돌아봤어요. 산 위 어딘가에 묘지가 있었죠. 형, 뭐해? 아니, 그냥, 가자. 이제 앞만 보고. 응. 세 부자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뒷모습이 저녁 햇살에 비쳤어요. 세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한편 정신병원 병실에서는 유라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같은 말만 반복하는 유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간호사가 불을 껐습니다. 어두운 병실. 유라는 그림자 속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선택한 삶의 끝이었습니다.